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기존 제작 영상 편집을 잠시 중단하고 이코녹스 이후에 이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라브4를 먼저 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작년이죠. 한창 2020년 새해부터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함께 기존의 렉서스 차주의 김치 테러 등 1년 만에 일본 차를 다룬다는 것은 정말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죠. 미리 말하지만, 아니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정치사상에 이것을 떠나 그리고 선조들 중에서도 친일인 분들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부터 바로 본론에 들어가기 전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 및 반일 감정에 대한 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을 우선 밝혀야 할 듯하죠. 많은 차량 유튜버분들이 가장 조심하고 있는 게 옷도 아니고 중국 차의 칼럼이나 리뷰 및 일본 제품이 아닌 일본 차에 대한 좋은 얘기 같은 것은 뭔가 금기시가 되고 있는 듯함이 보이죠. 여러 유튜버분들이 렉서스나 인피니티 그리고 혼다 등 일본 차량에 대한 영상을 올렸다가 하루도 안 돼서 삭제하는 등 이런 우픈 사태가 아직까지 간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두렵기도 한데요. 하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 이렇게 먼저 영상을 제작하면서 서두에 목소리를 내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빨아주고 입었던 가성비라는 옷의 유니클로 안 입어도, 아니 그 가격대의 동일한 퀄리티의 스파 브랜드 옷인 지오다도나 국내 SM 엔터테인먼트가 설립했던 스파오라는 옷 등 충분히 대안이 많죠. 다만 대안이 없는 것들, 애니메이션 및 프라모델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으니 이는 어쩔 수 없다 라고 위안을 삼고 넘어가고, 차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지 않냐 라고 말을 하시는데 궁금한 것은 그런 것들은 목숨이 달려 있는 것인지, 또한 반일 감정이라고 해놓고 반다이에서 만드는 프라모델이나 우리가 한때 그렇게 열광했었던 일본의 애니메이션, 특히 진격의 거인, 이런 것들은 극우 세력을 옹호하는 말과 행동으로 구설수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또한 유니클로, 롯데 신동빈 회장이 야심차게 들여와서 엄청난 성공 및 해마다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해외에서는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 오래전 일인데 아직까지 기억하냐는 식의 비아냥거리는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히트텍 무료로 1+1 한다니까 반일이고 나발이고 뭐고 줄 서고서 난리가 아니었죠. 그렇다면 차는 뭐죠? 현대와 기아차가 있죠. 네, 반일 포지션으로 가장 이득을 본 것이 비슷해진 금액대의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제네시스가 엄청난 반사이익을 누렸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닌, 그래놓고 늘어난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제조 불량이나 아니면 결함이나 조립 불량 등 방청 처리 등의 결과물에 대해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죠. 엄밀히 말하자면 미국 차로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현대기아차는 싫고 해서 그 가격대에 최선으로 고민을 해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꺼림칙하지만 나름 품질면에서는 안정적으로 가져갈 차량 독 3사를 선택하기엔 금액대가 너무 높아지니 비슷한 일본 차량을 선택하는 거죠. 국내 유니클로의 이익률과 순이익금이 일본차 메이커 전체 순이익금을 합친 것보다 몇 곱절이 더 많다는 것을 본다면은 저는 항상 말했듯이 일본 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유니클로를 입는 것이 더 안 좋다고 보는 1인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 욕하지 말라고 옹호하는 격투가가 있고, 일본 내에서도 친한으로 당당하게 일본보다 한국이 더 낫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 있는 것처럼 너무 흑과 백, 이 두 가지의 색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하죠. 세상은 그렇게 흑과 백으로만 보면서 열을 내는 것보다 좀 더 넓은 시야와 이해관계로 생각한다면 더 좋을 거니까요. 과연 얼만큼 가성비나 안 좋은 시각을 뒤로하고 이 차량을 선택할 만한 이점이 무엇인지 지금 살펴보죠. 라브4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생산되고 있는 준준형 SUV로 출시하자마자 4륜구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시명 SUV 열풍에 힘입어서 이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위협을 받은 포드는 이스케이프를, 눈길 드라이빙의 제왕인 스바루는 포레스터의 경쟁 모델을 내놓게 되는데 일조를 하죠. 이 급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SUV입니다. 국내엔 3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부터 수입해 2009년 정식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4세대 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IIHS에서 푸어 등급을 받은 후 2015년 모델에서 구조 변경을 시도하고 모든 항목에서 G, 즉 굿 등급을 받습니다. 허나 이는 국내 판매용과 차별 논란이 빚어졌었는데 얍실한 방법을 좀 썼죠. 북미 판매 모델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보강지를 넣어 안전 테스트를 매우 좋은 점수로 판매를 했지만, 국내용에서는 안전 테스트 시 구조 변경 전 모델의 점수같이 낮은 점수를 기록하게 돼서 국내용만 원가 절감한 거 아니냐는 팩트에 가까운 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팩트에 가까운 게 아니고 팩트죠. 이 부분 때문에 2015년에서 2016년 모델을 구매했던 분들에게 고객들에게 소송을 당했고요. 법원에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자율적 권고를 내립니다. 추징금과 함께 말이죠.
이에 따라 소송 참가자 중에서 소송 취하에 대한 대당 80만원의 화해금 지급과 위표와 같은 기간에 구매한 소송 및 참가자에게도 비슷한 금액 수준의 보상을 제공을 한다고 했죠. 이런 논란과 함께 현 판매 모델인 5세대 라브4를 2019년에 출시를 하였고요. 4세대 때의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일본과 동일한 모델 판매인 것을 보여줬죠. 특히 하이브리드 AWD에 대한 해외 극찬 및 국내에서도 시승 시 홈런 운행까지 포함해서 오프로드도 잘 달리는 하이브리드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눈치 보면서 어머 이걸 사야 해 말아야 해 하는 라브4는 세계적인 SUV 열풍 속에서도 대표하는 모델 중에 하나이죠. 라브4의 주력 시장은 북미 지역으로 전통적 1위를 달성한 베스트셀링카 캠리 판매량을 이미 3년 전부터 앞서기 시작해서 차이를 벌리고 있을 정도로 그 열풍은 대단합니다. 2020년 3분기까지의 판매량이 바로 전 영상의 경쟁 차량인 쉐보레 이코녹스의 19만 1700여 대보다 훨씬 많은 30만 2천여 대를 판매한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알 수가 있죠. 북미에서 나름 엄청나게 팔려서 수출 효자 노릇을 한다는 투싼은 2019년 코로나 이전 1년 전 기록이 13만 7381대입니다. 코로나19 시대 3분기까지만 책정을 했는데도 3배 좀 못 미치는 판매량을 기록한 라브4. 그만큼 아직 해외에서 일본 차부터 넘어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듯 하죠. 신형 라브4의 제원은 전장 4600mm, 전폭 1855mm, 전고 1685mm, 휠베이스 2690mm로 기존 모델 대비 휠베이스와 전폭을 확대해 실내의 거주성을 높였고요. 휠베이스로는 이코녹스나 투싼, 티구안보다 더 넓은 실내를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지난번 이코녹스 영상에서 나름 각 경쟁 차량의 제형과 파워트레인 등 여러가지 비교한 영상 및 댓글에 타임라인이 있으니 위 카드를 눌러서 보시면 참고가 될 듯 합니다. 간단하게 인 익스테리어를 본다면은 외관은 전면부만 보면 약간 우럭과인 볼락과 비슷한 느낌이 연상되는데요. 4세대의 디자인이 곡선 위주였다면 현 판매 모델은 직선적이고 좀 더 남성미를 강조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중소형 SUV, 세계적인 디자인의 추세가 동글동글한 것에서 다시 날카롭고 직선적인 느낌의 디자인 흐름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럭의 입을 닮은 듯한 그릴은 에어로 셔터 같은 기능은 없이 일반 그릴이 하는 역할 그대로 보여주고요. 중앙 주행등이나 헤드램프는 최신 모델이긴 하지만 프리우스의 날카로운 인상과는 반대 느낌을 전해주죠. 헤드라이트만 본다면 한 2014년에서 2015년도에 나온 그런 차량의 모습 같은 느낌을 줍니다. 특징이라면 A필러 쪽에 쿼터 글래스를 통해 전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시각을 제공을 하고요. 차급에 비해 넓은 사이드미러 시야각은 좀 더 운전이 서툰 여성들에게 어필할 만한 요소이죠. 측면의 캐릭터 라인은 크게 돋보이는 것 없이 무난한 느낌을 주지만 나름 후석의 느낌이나 NVH를 더 좋게 하기 위해 리어 벤트 글라스와 커터 글라스가 보이고요. D필러로 오면은 리어 부분의 세미 스포일러는 투싼의 것보다 약간 더 작은 느낌을 주네요. 테일램프의 디자인 역시 무난합니다. 솔직히 막 혁신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무언가 무난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세계 판매량에 도움이 더 되는 부분이긴 하죠. 이는 티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특출나게 튀는 부분을 보이지 않은 채 전체적 느낌을 무난함으로 가져가는 것이 유럽과 북미의 국민 SUV의 공통점이네요. 실내 디자인은 과거 혁신적이고 도요타만의 어떤 센스 있는 인테리어가 이제는 현대나 기아차 및 벤츠에서 보여준 다양한 디지털 방식을 보다 이 차량을 보면 다소 너무 평범하다 아니면 다소 약간 올드해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바로 전세대 투싼과 비슷한 인테리어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대에 많이 뒤처지지 않은 그냥 무난한 정도로 보면 될 듯 하죠. 클러스터는 반디지털 형식으로 아날로그 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하기 전에 산타페 가운데 컬러 LCD 창이 있던 것과 비슷한 형식이죠. 스티어링 휠은 전동식, 텔레스코픽 같은 편의 사양을 제공하지 않지만 그래도 ADAS 시스템을 켜고 끌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작동 및 속도 조절 버튼 및 오디오 컨트롤 및 블루투스 전화 버튼이 있죠. 스티어링 휠의 열선은 핸들 전체가 아닌 왼쪽과 오른쪽에 가죽이 나뉘어진 부분까지만 제공을 하고요. 11시나 12시 방향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분들은 10시나 7시 그리고 반대쪽은 2시와 4시 방향으로 잡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센터페시아로 넘어오면 생각보다 작은 8인치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보이고요. 아무래도 각종 조절 버튼이 양 사이드에 나열되어 있어 최근 인포테인먼트 화면 크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연출을 하죠. 하지만 각 버튼들이 직관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운전을 하면서 버튼에 손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는 일본 특유의 차에 대한 가격 정책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더 큰 화면 제공이나 그런 것이 아닌 신기능을 추가를 하고 전세대와 가격 차이를 거의 안 나게, 즉 20에서 30만원 정도 차이 수준을 지는 그러한 가격 정책을 보입니다. 큰 변화나 많은 디지털화를 선보이는 것들은 렉서스에서 보여주려 하고 제네시스처럼 현대의 연장선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닌
렉서스는 이미 그 자체로 브랜드가 고착화된 지 오래기에 라브4 정도 가격대의 수입차가 많은 변화나 디지털화를 하기엔 한계가 따르죠. 풀 체인지 때 나름대로 많은 디지털화가 예상되어집니다. 공조는 2존 듀얼 독립식 오토 에어컨을 제공을 하고요. 그 아래로는 TCS 버튼이 있죠. 저 트랙션 컨트롤 온 오프 버튼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는 분들에게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은 이번 갑작스럽게 내린 눈사태에서 물론 당연히 윈터 타이어를 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경기에 대다수의 차량들은 거의 사계절 타이어만 끼게 되고 또 이제 제설 작업, 도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제설 작업의 작업량을 믿고 있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매우 추운 날에 도로가 얼어서 약간의 슬립이 일어나면 출력을 제한하여서 더 약한 언덕에 눈길에서도 오르기가 힘들게 되죠. 비상 상황에서는 최대한 그 상태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해야죠. 그러기에 트랙션 컨트롤 버튼을 끄고 1단에서 발끝 신공을 하시거나 2단에서 천천히 출발하는 그런 팁이 있다는 것을 알면 좀 더 좋겠죠. 하지만 슬립이 일어난 구간을 통과하면 바로 다시 켜야 합니다. 반드시 다시 켜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더 밑으로 가면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의 세기를 조절하는 버튼이 보이고요. 더 밑으로는 무선 충전이 보이죠. 하지만 가솔린 트림에 무선 충전이 없다는 것, 통풍 시트 또한 가솔린 트림엔 없고 하이브리드 트림 2류는 옵션으로 AWD는 기본 장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그리고 각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이점이라면은 기어 노브가 운전자에 가까이 있지 않은 주행 모드 다이얼이 더 가까이 있는데요. 몇몇 언론에서는 일본은 영국과 같은 우핸들 방식이기에 원가 절감하느라 기어 노브를 옮기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요. 기어 노브의 조작보다 주행 모드의 다이얼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착안, 일본 현지 모델의 우핸들은 주행 모드 다이얼의 왼쪽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는 가죽으로 마감했고요. 솔직히 가솔린 트림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트림도 그렇고 이 가격대에서 나름 옵션을 정말 많이 넣어준 겁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직물 시트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모든 게 다 옵션인데 국내 판매와 같은 옵션을 넣는다면 약간 오버되는 수준이기에 나름 옵션을 많이 넣어주긴 한 거죠. 이는 꼭 토요타뿐만 아닌 최근 포드의 상급 버전인 링컨 에비에이터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통해 현지에서 입지를 다지려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죽 시트 포지션은 타 차량에 비해 상하로 조절할 수 있는 높이를 더 크게 제공하였고 닛산 알티마도 그랬지만 일본 차량의 시트는 모양이 들어가거나 퀼팅이 있거나 그러지 않은 단순한 패턴을 보이는데 정말 탄력적이고 짱짱한 가죽 시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기와는 다른 좀 더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말이 더 맞겠네요. 각 문짝에 달려있는 손잡이는 두툼한 몰딩으로 이루어져 있고 메모리 시트 2개를 세팅할 수 있는 버튼이 보입니다. 후석 역시 탄탄한 가죽을 배경으로 엉덩이 방석 부분이 넓어지고 리클라이닝 제공 및 폴딩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AWD 같은 경우 드라이브 샤프트가 삭제되어서 좀 더 2열의 승객에 더 편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는 주된 얘기가 하이브리드 AWD로 진행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AWD인데 드라이브 샤프트가 없다고? 라는 말을 할 텐데요. 네, 라브4 하이브리드 AWD에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AWD에서 보여준 전통적 기계식 4륜구동이 아닌 전기모터로 후륜을 구동하는 전자식 4륜구동입니다. E4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이 시스템이 전기차를 제외하고 양산차에서는 토요타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렉서스 SUV에서만 사용되는 시스템이죠. 실제로 토요타 라브4가 렉서스의 NX 모델과 형제차로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죠. 후륜 차축에 위치한 전기모터를 통해 4륜구동을 제공하고 차량 하부로 지나가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없어서 무게 감소 및 구동 시에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의 원인을 제거해 승차감 개선을 선보이죠. 또한 드라이브 샤프트로 인한 구동 손실을 줄여 EWD와 연비 차이가 꽤 적게 납니다. 이 부분에서 국내에서 매우 잘 나가는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비교할 부분이 생기는데요. 크기나 그런 재원이 아닌 4륜구동에 관한 비교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엔 기계식 4륜구동이 사용되어 EWD 모델과 연비 차이가 좀 나는 것에 비해 라브4는 이런 면에서는 좀 우세하고요. 가격 차이가 있지만 나름 경쟁 모델인 투싼 하이브리드에는 4륜이 제공되지 않아서 비교를 할 수가 없죠. 파워트레인은 2륜 직렬 4기통 자연흡기의 최고 출력 207마력과 6600rpm을 마크하고요. 8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했습니다. 연비는 리터당 복합 11.5km, 도심 10.1km, 고속 14km로 최대 토크는 4000에서 5000rpm 그리고 24.8km를 마크하고요. 공차 중량은 1535km고요. 하이브리드 2류는 최고 출력 엔진 178마력에 5700rpm, 시스템의 총 출력은 218마력에 최대 토크 3600에서 5200rpm, 22.5km를 마크하고 연비는 리터당 복합 15.5km, 도심 16.3km, 고속 15km를 마크합니다. 공차 중량은 1645km고요. 하이브리드 AWD 시스템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는 2륜과 같고요. 마력에서 222마력으로 더 높습니다. 연비는 리터당 복합 15.5km, 도시 16.2km,
고속 14.6km를 나타내고 공차 중량은 1720km죠. 솔직히 하이브리드에서 복합연비가 의미가 없는 게 도심 지역에서는 진짜 공식연비보다도 더 나온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습관대로 운전을 해도 한 17km 정도? 그 이상은 나와요. 또한 하이브리드는 이 CVT를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이죠. CVT가 들어가 무단 변속기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것은 일반 CVT와 좀 다릅니다. 실제로는 변속기 안에 모터 2개와 유선기어가 있고요. 이 유선기어가 일반 자동 변속기에 사용하는 기어이기도 하죠. 이것과 2개의 모터가 연결되어서 링기어가 돌거나 썬기어가 돌거나 해서 가속 및 회생 제동 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죠.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가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개의 모터와 1개의 엔진 그리고 파워 스플릿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브4에는 없지만 캠리 하부에 있는 패들 시프트는 회생 제동용의 감속력 조절로 쓰인다는 점 기존 이코넉스 영상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S 셀렉션 모드를 라브4는 패들 시프트 형식이 아닌 레버로 다운시프트 하면 모터에 기반한 회생 제동 장치가 작동하여 엔진 브레이킹이 이루어지고요. 일반 오토 미션에서 로우 기어로 시프팅이 되는 이런 미션과는 좀 다른 부분이죠. 레버 옆에 있는 모드 변경, 즉 셀렉션 모드는 다운힐과 코너링 및 급가속, 기상악화 등의 짧은 시간 동안 잠시 매뉴얼 미션의 기분을 느끼게끔 해주는 세미 오토 미션의 기능이 구현이 된 거죠. 제네시스 GV70이나 GV80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나오지 않고 바로 전기차 버전으로 나오는 이유가 이런 추가적인 부품들을 장착할 만한 공간이 쉽게 나오지 않고 나온다 하더라도 정비의 용이성이 너무 빡빡해지고 간단한 정비로도 많은 것들을 드러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바로 전기차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는 차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유독 짧은 오버행 때문이죠. 서스펜션은 전륜 맥퍼슨 스트럿, 후륜은 WC 본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WC 본 기반을 가지고 WC 본이라고 칭하고 있고 이런 표기하는 기사가 있죠. 우선 WC 본은 위시 본이 위아래로 2개가 있는 것으로 먼저 판명을 하고 비슷한 형태를 선보여도 WC 본이라고 제조사 및 각 포털에서 덧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를 밝힌 해외 언론 및 국내 여론도 있죠. 생김새보다 하드웨어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좀 쉽게 생각한다면은 맥퍼슨 스트럿 구조에서 어퍼암과 너클암이 추가된 하드웨어 시스템인데요. 암의 형상이 다르기도 하고요. 어퍼암과 너클암이 추가되면서 부식류나 기타 다른 부분들이 추가가 되고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공간의 여유가 좀 더 줄어서 정비의 용이성이 좀 떨어져 공인비가 더 나오기도 하죠. 어퍼암과 로어암 각 암의 2개의 중시점을 보면은 가로 형태의 일직선 형태를 이루는데 이 4개의 포인트를 기준 어퍼암과 로어암이 쇼버와 같이 상하 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노면이 고르지 못한 도로에서도 진동 처리와 댐핑의 제어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고 유연한 대처를 하기에 승차감 향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캠버의 변화로 노면과 타이어를 평평하게 해서 그립감을 형성시키고 그립감이 향상되니 코너링에서 성능에서 더 우위를 보이게 되는 거죠. 쉐보레의 콜벳에서 전 후륜 전부 WC 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특히 토요타의 프리우스 4세대부터 캠리 및 아발론 그리고 라브4에도 WC 본으로 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는 정확한 표기가 아닙니다. 각종 기사에도 이를 WC 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4링크 즉 4 멀티링크로 표기해야 맞는 거죠. 라브4는 4링크의 멀티링크가 가장 정확합니다. 보통의 현대기아차나 QM6도 보면은 4링크가 아닌 3링크 형식의 멀티링크를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기존에는 2링크 방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닛산의 구형 알티마 역시 따지고 보면 2링크 기반이죠. 바로 전 영상의 주인공인 2022년 이코넉스 역시 4링크 시스템으로 좋은 물성을 갖고 있는데 WC 본과 4링크 세팅에 따라 서로 더 좋고 나쁘고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것은 개개인이 느끼는 스타일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는 부분이죠. 100% 정확히 따지자면 WC 본이 이런 거다 라는 거고 이는 폭스바겐과 벤츠 그리고 마츠다, 쉐보레에서도 4링크는 멀티링크로 규정하고 있지만 몇몇 메이커에서는 한 개의 위시본 아래 여러 링크를 단 것으로 WC 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여튼 저는 WC 본 기반의 멀티링크라고 칭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벤틸레이티드의 디스크의 전륜, 후륜은 솔리드 디스크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AWD에서는 전세대에 비해 달라진 점이 트레일 모드의 추가로 후륜 쪽의 구동력이 전세대가 60%까지만 제공을 했다면은 이번 연식평형 모델에서는 80%까지 전달할 정도로 상당한 구동력 배분을 보입니다. 특히 최저 지상고는 생각보다 높은 190mm를 제공을 하고요. 불안전한 노면이나 오프로드 시 한쪽 바퀴가 떠 있는 상태에서 클러스터 LCD 창에 슬립이나 헛바퀴 도는 바퀴를 주황색으로 표시를 한 후에 LSD의 작동으로 회전 분배력을 달리하여 홈로드 주파의 용이성을 보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 차량은 약한 세미 오프로드용이야 이런 것이 아닌 해외 전통 오프로드를 실험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우선 본 영상에서 설명드리자면 보는 바와 같이 한쪽 바퀴가 뜨니
헛바퀴가 돌다가 멈추고 좌우 구동력을 나눠서 우측 바퀴에 전달하다가 다시 좌측 바퀴에 전달하는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진흙길에서 전륜에서 헛바퀴 도는 부분에 후륜에 상당한 구동력을 전달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후륜의 80%까지 최대로 전달하여서 홈런 타치를 용이성 있게 합니다. 생각보다 좋은 퍼포먼스의 오프로드 구동력을 보여줘서 단순 마력과 토크의 수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옵션으로는 하이브리드 AWD 기준 킥 센서 인식 전자동 트렁크가 있고요. 트렁크 깊이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가 좀 다릅니다. 단순 깊이로는 가솔린이 96cm 정도, 하이브리드는 약 76cm 정도를 보이고 있으니 참고 바라고요. 가솔린은 플랫이 평탄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이브리드는 좀 많이 튀어나온다는 점, 이 역시 차이가 있죠. 다각지대 감지 및 후측방 경고 시스템이 있고 전방 차량 접근 알림 시스템 및 저속 EV 모드에서는 보행자의 접근 시 소음을 발생하여 보행자에게 경고를 하고요. 에어백은 어드밴스드 SRS 8개 에어백으로 특징적이라면 운전석에는 무릎 에어백, 동승석에는 시트 바닥에 허벅지 부분에 에어백이 있다는 점이 타사 대비 특징이고요.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 및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은 전체 속도 영역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및 유지 장치와 오토 아이빔이 장착되어 있어 그동안 혼다 CR-V에 장착된 혼다 센싱에 밀린다는 말을 불식시키는 옵션 사양을 갖췄죠. 웬만한 국내 차량 반자율 옵션에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입니다.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하이브리드 AWD 구매가 제일 낫겠다 싶은데요. 하지만 금액대가 국내 제조사의 차량보다 좀 높다는 것이 걸리는 부분이죠. 가솔린 트림은 출시가가 3,540만원이고 현재 공식 할인과 매장 자체나 딜러 할인 전체 다 하면 최대 약 100여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듯하고 하이브리드는 180에서 200여만원 정도로 생각해보면 될 듯합니다. 각 매장이나 딜러마다의 차이점이 있으니 이는 참고 바라고요. 리스에서 할인율을 더해주는 경우가 있어 이는 직접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공식 가격으로는 하이브리드 2류는 3,930만원, AWD는 4,580만원이죠. 투싼 하이브리드는 프로 3,467만원으로 2류만 있고요. 라브4 할인가까지 한다면 35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일 듯 하고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2류는 4,162만원, 4류는 4,388만원으로 풀옵션 기준 라브4 AWD와 큰 선택에 고민을 보일 듯 하죠.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크기에 대한 이점이 충분히 작용을 하고 실내에 첨단화와 많은 옵션 사양이 강점이고요. 4륜구동의 성능으로는 라브4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이에 많은 고민을 할 듯하죠. 현재 2021년 1월 프로모션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토요타 차량을 구입한 3년 이내에 차량 운행 중 본인 과실이 50% 이하의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고 이 사고로 인해 차량 구매가의 30% 이상 공인 포함 가격, 수리 비용이 발생한다면 동종의 신차로 교환하는 나름 서프라이즈한 케어 프로그램이죠. 물론 사고 난 차는 제조사가 회수를 해가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만족할 만한 칼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렉서스와의 판매량 역시 90% 가까운 회복을 보이고 있고 토요타 차량 회복세 역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차량을 산다고 해서 넌 매국노야 라고 단정하기보다 많은 고민을 통해 가족의 안전까지 나름 고민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에 색 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은 좀 자제를 바라고요. 이는 서두에서도 충분히 언급한 내용이죠. 만족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짧은 광고 영상 시청하기까지 봐주신다면 정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겨울철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